자, 여러분들 은퇴설계 전문가 되기 과정 우리 2권째에 해당되는 현금 흐름 확보 전략 중에서 제3장 부동산을 활용한 현금 흐름 확보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1절 여러분들 부동산 관련 은퇴설계라는 부분이 나와 있죠. 자, 우리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의 이해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즉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거래되는 시장을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고 얘기하죠. 매매도 그렇고 임대차도 그렇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부동산 시장의 이제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세 번째 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러한 유무형의 요인들 외에 부동산을 거래하고 이용함에 있어서 사회적 규범과 매도자와 매수자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 자로 크게 대칭하는 상대방에 따라서 다양한 양상이 나타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을 산다, 부동산을 임대한다, 이렇게 할 때는 그 사람들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니까 이런 거래들이 일어나겠죠, 여러분들. 그죠? 자, 거기서 그 다음 단락에 나와 있는 거 좀 체크 정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부동산은 일반 재화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가의 자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수의 수요자, 공급자가 우리 거래된다. 다수의 참여자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개별적으로 일어나고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들 은밀하게 거래되고 이래요, 부동산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투명하게 다 이렇게 왕성하게 거래되는 다양한 상품들이 거래되는 그런 일반적인 재화 시장에 비해선 부동산은 하나하나 일어난다라고 해도 그 영향이 너무나 큰 금액들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죠. 그리고 부동산, 특히 주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 돈 없는 사람들,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부동산 거래로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사회적인 박탈감도 생기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제 문제화돼서 투기 이런 걸로 또 이렇게 가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크다라는 거예요, 부동산이라는 것은. 그렇죠? 자, 다음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가지고 자, 우리 첫 번째 줄 맨 위에 자, 이를 위해서 부동산을 둘러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를 살펴보고 은퇴 설계를 준비하는 분들이 어떻게 부동산을 활용함으로써 적절한 은퇴 설계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함께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 과목의 주요 요인은 뭐다? 부동산을 활용한 현금 흐름 확보 전략이에요. 그렇죠? 부동산으로 인해서 이제 캐시플로우를 어떻게 확보해서 이 자금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노후에 그렇죠? 노후 자금으로 쓰든지 노후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활용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에서 여러분들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서 노후 자금 써도 되고요. 그렇죠? 아니면 가지고 있는 거 팔아서 노후 자금 써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임대해서 임대 수입으로 해서 노후 자금을 써도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활용 방안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언제 팔아야 되고 어쩔 때 임대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동산은 여러분들 각종 규제들이라든지 정부 정책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또 잘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 정책과 규제라는 부분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렇죠? 불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시장이 성공할 리가 없죠. 그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시장 실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장 실패다. 그러면 시장이 실패했으니까 그대로 두나요? 성공할 때까지? 아니죠, 여러분들. 부동산은 국민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죠? 우리가 국토라는 것은, 토지라는 것은 국가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으로 관여를 안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죠. 정부 정책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정책들. 그 정부 정책들과 관련된 부분이 잘 먹히면은 성공하는 거지만 대부분 실패하죠, 또. 이게 바로 이제 정부 실패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정부의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라는 거죠. 그 시장 자체를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너무나 과도하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 경기 변동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경기 변동. 이렇게 경기 변동을 이렇게 보이고 있으면은
너무 과열 국면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찍어 누르는 정책이 필요한 거고 너무 침체된 국민이라고 하면 이제 부양해야 될 이런 정책들이 나오게 되겠죠. 이해됐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대통령이 5년 단임제죠. 5년 단임제. 그래서 5년마다 정권이 계속 바뀌어요. 정권이. 뭐 지금 얘기하면 뭐 빨간 당, 파란 당 뭐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과거 정권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과거 이제 93년도부터 시작됐던 우리 이제 김영삼 정부. 여기서부터 쓸까요? 김영삼 정부. 다음이 뭐죠? 김대중 정부. 김대중 정부 다음이 누구였죠?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 다음이 누구였나요? 그쵸? 이명박 정부, MB. 다음 정권이 누구였나요? 우리가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권 다음이 그죠? 문재인 정권. 그러다가 그죠? 윤석열 정부. 별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어때요? 뭐 당으로 뭐 색깔로 얘기하면 뭐 빨간 당에 가까웠죠. 파란 당이죠. 파란 당, 빨간 당, 빨간 당, 파란 당, 빨간 당.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시장에서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도 이렇게 정부의 정책이 나와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당이 바뀌면 빨간 당에서 파란 당으로, 파란 당에서 빨간 당으로 바뀌면 서로 상대방의 당에 대한 또 비판, 반대 입장도 또 정책으로 또 나오겠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시장에 이런 사이클을 가면서 움직여야 되는 게 맞겠지만은 정치적인 정권이 바뀌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도 상당히 강해요. 정부 정책 때문에. 그래서 이 정부 정책을 잘 이용하는 것도 그렇죠?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 정책과 규제라는 부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른 내용들 뭐 이렇게 많은 내용들 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림 3-1의 역대 정권별 아파트 가격 추이라고 해가지고 자, 우리 과거 이제 노태우 정부부터 나왔네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우리 김영삼 정부 관련돼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요. 김영삼 정부 말미에 여러분들 IMF 사태가 터졌어요. 그런데 김영삼 정부 시절 요 자체는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뜨는 시기였다고요. 투기 부분도 상당히 강했고 93년도, 94년도 그러다 보니까 이때 여러분들 실명제를 도입합니다. 은밀하게 너네들 거래하지 말고 투명하게 다 드러내라 라는 거예요.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93년도에 금융실명제, 94년도에는 부동산실명제. 자, 이렇게 해서 좀 억제하고 하다가 뭐 가긴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뭐 투기 붐도 계속 있었고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여러분들 IMF를 겪게 되는 거죠. IMF. 그 또 하는 게 김대중 정부였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도 침체 국면에 이르고 상당히 좀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안 좋았다. 그렇죠? 그래서 초반기에는 여러분들 많은 좀 완화 정책을 씁니다. 완화 정책. 완화 정책을 쓰다 보니까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중기 이후에는 또 억제하는 정책들도 일부 나옵니다. 일부 나와요. 자, 그러다가 노무현 정부로 이제 바뀌면서 너무나 이제 억제를 조금 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강력한 세제 억제 정책이 나오죠. 드디어 이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라고 합니다. 종부세가 나오고요. 양도소득세와 관련돼서 그렇죠? 우리가 중과세, 그죠? 중과. 뭐 미등기 관련돼서는 70%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난 세금이 폭탄을 매기죠. 그러니까 화학 침체가 됩니다. 다시. 침체가 되는데 이제 MB 정부에 들어선 거죠. MB 정부 되다 보니까 이제 침체됐던 거를 부활시키려고 하기에 앞서서 MB는 여러분들 사업가였어요. 사업가다 보니까 요 당시에 무슨 일이 발생했나요? 2008년도. 2008년도 여러분들 글로벌 금융위기, 금융사태. 자, 이게 터지다 보니까 전 세계가 반토막이 났어요. 경제가. 부동산만 떨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MB는 여러분들 부동산을 부양하는 정책도 당연히 필요하지만은 경제 전체를 다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썼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저는, 당이 파란색, 빨간색이 아닙니다. 전혀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해석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죠? 경제 전체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우리가 도입했던 게 여러분들 4대강 사업인 거죠.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비판 많이 받고요. 뒤에, 그죠? 그러면서 부동산 부양 정책을 조금 써긴 썼지만은 그렇게 많이, 그쵸? 잘 되지는 않았어요. 자, 그러다 이제 박근혜 정부로 들어서면서, 정책들을 많이 서민 주거 안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도모하는 정책, 뭐 행복주택이다, 뭐 이런 것들을, 보급들을 많이 했죠. 공공주택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대출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무슨 뭐 탄핵 문제도 있었지만 그 말미때에 대해서 뭐가 문제였냐면 여러분들 이 가계부채 가계부채가 상당히 좀 문제가 됐던 그런 시기가 이제 도래가 된 거죠. 그렇죠? 도래가 됐다. 자, 그래서 다음 정권으로 오니까 이제 그렇죠? 이런 것도 이제 관리하면서 왔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안 되겠다. 다시 이제 억제 정책을 쓰는 거죠. 억제 정책. 좀 눌러야 되겠다. 근데 억제 정책을 쓰면서 여러분들 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은 뭐 몇십 번의 부동산 정책이 나왔지만은 성공한 적이 하나도 없었다. 이런 또 비판도 또 받았죠.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상승했던 그런 정권이기도 하죠. 정책을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억제 정책을 쓰면서 우리가 획일적으로 그전에는 다 썼던 정책들은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는 주택과 관련된 정책으로 투기 과열 지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전국을 다 획일적으로 지정해서 정한 게 아니라 그렇죠? 뭐 조정 대상 지역이다. 주택에 대해서 너무 주택 가격 상승률이 너무 급등이고 또는 우리 아파트 청약 그 경쟁률이 평균보다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너무나 경쟁이 치열하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 가격이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예상되는 그런 지역들을 다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잡아놓고 이 지역 내에서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많은 억제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 전국을 다 대상으로 하지만 특히나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한 이렇게 억제 정책을 많이 썼다는 얘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로 늘어서면서 그렇죠. 그 기조는 여러분들 아파트에 대한 수요, 그 가격 올랐던 기조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됐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 쪽에서는 왜냐면 당이 좀 색깔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비판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정책 실패다라고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는 정부가 너무 많은 것들을 개입하지 말라. 작은 정부로 가라. 즉 시장에 많이 개입하지 말고 시장 논리에 웬만하면은 맡기려고 하는 정책들을 많이 쓰지만은 그렇게 해서 색깔은 그렇게 없어 보여요. 그렇죠? 제 느낌이에요. 제 느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여러분들 각 정권별로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라서 이렇게 정책들을 쓰는데 이 정책들의 핵심은 뭐냐면은 자, 빨간 당 파란 당이 중요한 게 아니죠. 자, 우리 과열 국면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억제 정책을 쓰는 거죠. 자, 부동산 시장이 너무 위축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양 정책을 써야 되죠. 대표적인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서 각종 세금을 중과한다. 자, 완화 정책으로서는 뭐뭐 제도를 폐지한다, 완화한다,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정책들을 쓰면은 될 거예요. 자, 뉘앙스를 여러분들 아셨나요? 뉘앙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그림 3-1의 역대 정권별 아파트 가격 추이 변화 해가지고선 이거 너무 세세하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세세하게 보실 필요 없다. 자, 그 정도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오른쪽 페이지 여러분들 동그라미 1번 규제 강화 정책과 부동산 시장이라는 말이 납니다. 자, 우리 규제 강화 정책의 대표적인 정권은 노무현 정부인데 이런 말 나옵니다. 노무현 정부. 자, 우리 노무현 정부 때 너무나 좀 과열 국면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과열 국면인 상황에서는 억제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 규제 강화 정책. 자, 그 대표적인 걸로 여러분들 쭉 가셔가지고 두 번째 단락 에서 두 번째 줄 전국이 뭐 투기 과열로 급등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많은 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고요.
자, 다음으로 쭉 내려오셔가지고 그 단락 이제 마지막 줄 보니까 마지막 줄에 자, 분양가 상한제 뭐 이런 것들. 그쵸? 뭐 제한을 많이 걸었다라는 거예요. 제한을 많이 걸었다. 자, 다음 여러분들 그 다음 단락에 두 번째로 규제 강화 정책을 실시한 문재인 정부의 규제 정책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문재인 정부 쪽에 와서도 이렇게 억제 정책을 썼다라는 거예요. 억제 정책. 이 그림하고는 매칭이 좀 안 됩니다. 이 그림 이렇게 좀 가야 돼요. 자,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의 규제 완화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면서 시세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영향으로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 가격 하락을 정부의 주요 과제로 삼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글쎄요, 이 표현을 보니까 이 교재를 쓰신 저자분의 정치 성향이 약간 좀 드러나는 문구인 것 같아요. 그죠? 전 정권을 비판하면서 이런 말로 쓴 것 같아요, 느낌이. 제 느낌이 그래요. 저는 중도입니다, 여러분들. 중도. 항상 여러분들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전 정권 탓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저는 항상 좀 바람직하지 않은 비판으로 봅니다. 근데 뭐 교재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뭐 전매 금지라든지 뭐 핀셋 정책, 핀셋이라는 얘기는 콕콕 찔러가지고 선별적으로 골라가지고 정책을 썼다. 억제하는 정책들을 썼다. 그런데 마지막에 못함으로써 실패한 정책이 되었다.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정권별로 부동산 정책들을 다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는 우리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정부별로 이렇게 정권별로 부동산 정책이 어떤 정책을 썼느냐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온다고요. 그걸 우리는 뭐 역대 대통령들의 부동산 정책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시장 상황이 어떨 때 어떤 정책을 써야 되느냐 이거를 아시란 얘기예요. 자, 우리 페이지 넘어가서 볼게요, 여러분들. 자, 우리 222페이지 동그라미 2번 규제 완화 정책과 부동산 시장. 자, 규제 완화란 얘기는 뭐예요? 풀어주겠다라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부동산 시장 자체가 침체, 위축되어 있는 침체 국면이니까 부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양. 자, 우리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 IMF 위기, 외환위기 충격으로 기업의 부도라든지 개인의 실직 등으로 인해 국가 및 개인 경제 여건이 이루어지면서 그렇죠?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고 주택 가격은 폭락하였다. 이로 인해서 뭐 활성화하는 정책들이 좀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그런 제도로서 여러분들 토지 공개념 제도를 좀 완화하고 우리 완화했다는 얘기는 풀었다는 얘기예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고 그렇죠? 분양가는 전면 너네들 마음대로 해라. 분양가 전매 제한이라는 것은 뭐예요? 분양권을 내가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다음에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분양을 받으면 여러분들 프리미엄이 붙잖아요. 그죠? 분양가가 5억이다 그러면은 시세로 바로 나가면 6억, 7억 돼버려요. 1, 2억이 금방 차익이 생겨버린다는 얘기죠. 그걸 가지고 바로 팔으면은 여러분들 돈 버는 거잖아요. 투기의 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거예요. 전매 제한. 근데 전매를 한시적으로 너네들 해라 마음대로 풀어줬다는 얘기예요. 자유롭게 거래가 될 수 있도록 배려 차원에서 해준 거죠. 그린벨트 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1998년도 초부터 2000년대 말까지 연속적으로 발표했다. 자, 그때 정권이 누구예요? 우리가 그쵸? 김대중 정부 시절이잖아요. IMF 겪고 나서. 자, 다음 단락에 보니까 여러분들 이명박 정부는 건설회사 회장 출신이다. 그죠? 사업가 출신이다는 얘기죠. 자, 우리 이명박 정부 MB 정권 시절 쪽에 그죠? 4대강 사업 이런 것도 했지만은 글로벌 금융사태 터지면서 전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나게 지금 저조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부동산 정책들과 관련된 부분들도 연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MB 정부와 관련된 부분에서 거기 세 번째 줄 보니까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완화하고 재건축 규제를 강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 등 재건축 규제를 강화했다라고 해서 재건축을 못하게 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완화 정책들과 관련된 부분들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풀어주는 이런 정책들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으로 보니까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중소형 아파트인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했다. 그래서 전세난을 완화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죠. MB 정권에서 무슨 주택을 보급했대요? 보금자리 주택.
자, 다음 여러분들 오른쪽 페이지 가서 볼게요. 이거 하나하나 뭐 다 여러분들이 쭉 그냥 히스토리 읽어보듯이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안 읽어봐도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가서 보니까 이제 박근혜 정부 출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라든지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을 통해서 매매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쭉 완화했대요. 계속적으로 완화했대요. 그렇죠? 박근혜 정부도 일정 부분 완화를 계속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쭉 보시니까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단락과 관련된 부분에서 중간 정도 보니까 뭐 임대차 시장의 뭐 안정화 정책 뭐 이런 것들 나오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니까 민간 공공 임대주택 관련돼 가지고 그쵸? 이런 것들을 의무 임대 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뭐 단축해주고 뭐 이런 정책들도 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부동산이 계속적으로 과열되고 가계 부채가 1,000조 원대로 급증하는 등 우리가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우려를 초래했다 이런 말 나옵니다. 그래서 가계 부채가 이제 이슈가 되는 시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박근혜 정부도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MB 정부 시절에는 보금자리 주택을 우리가 공공주택으로 이렇게 공급을 했고, 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여러분들 우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했어요. 요때 우리 교재에서는 뭐 지난번 교재에서는 뭐 나와 있었는데 요 교재에서는 좀 빠진 것 같아요. 요게 우리 박근혜 정부 출범해가지고 위에 그 타이틀에서 박근혜 정부 옆에다가 요거 써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행복주택이라는 거. 행복주택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임대주택을 뭐 우리가 공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걸 뭐 기억하려고 해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요. 자, 이명박 하니까 우리가 보금자리 주택, 박근혜 하니까 행복주택. 그렇죠? 자기 이름 따서 이름 붙인 것 같아요. 본인들. 뭔가 자기 이름을 남겨야 되겠죠? 그렇죠? 자, 다음 여러분들 뭐 윤석열 정부와 관련된 분들은 거기 나오는 부동산 정책 방향은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해서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정부는 작아지자 시장을 그대로 돌아 작은 정부를 추구했다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기능 회복,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 주택금융제도 개선, 주거복지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쭉쭉쭉쭉 나옵니다. 됐나요? 됐습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자, 뉘앙스로 여러분들 보시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우리 미래를 예측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지만 어느 정도의 방향으로 좀 갈 것이다. 그러면 텔레비전 보시게 되면은 뭐 보시면은 앞으로의 주택이라든지 뭐 공공주택이 공급되고, 그쵸? 부동산 거래가 뭐 활성화가 안 되고 침체 국면에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뭐 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집값은 그렇게 오르지 않을 것이다. 뭐 주택 가지고 주택 매입해 가지고 주택을 처분해 가지고 매매 차익을 실현한다. 이게 사실상 힘들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면 주택을 이용해서 부동산 특히 주택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죠? 매매 차익으로 현금 흐름을 확보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물 건너간 거 아니냐? 그럼 다른 방법도 찾아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시대 차익을 노릴 만한 시기가 온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투자해가지고 시대 차익을 노림으로써 현금흐름 확보 전략을 또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란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부분들은 단순하게 시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아주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서 부동산 정책도 눈여겨봐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교재에서 표현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각 정권별로 히스토리 공부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언제 어떤 정책을 써야 될 것인지 우리는 벌써 정답은 정해져 있는 거죠.